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등 아카데미 2교시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요? 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뭐 한 개의 정책 이래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했고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갖는 것, 예, 연구하고 또 마인드를 오픈하고 또 세이브하고 또 세이브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죠. 뭐라 그랬죠? 남과 북을 연결고리, 예, 수달이죠. 남과 북. 여러분 우리 남쪽이죠. 예. 사우스 코리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 얼마 작습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인드가 많이 모여졌을 때 결국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협의회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달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수달이 이 시내가 저 시내가 또 이강 저강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을 하고 생태계를 이제 유지하며 살고 있고 또 자기 밥도 찾고 이런 귀여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통일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독일의 한 어떤 엘버필드라는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도시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면 좋겠다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우리가 큰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깐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남북의 통일 정책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독일에 대한 건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버필드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사회복지를 엮어 나갔는지 한번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필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1800년대에 이제 빈민 구제 정책을 시작했어요. 벌써 6명의 이제 방문을 선별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빈민 구제 신청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빈민 구제를 받을 것인가 신청을 받고 조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인원이 굉장히 증폭된 거죠. 많아졌습니다. 각 구역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빈민 구제 행정 업무와 관리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위원회에서는 시빈민구제 행정을 총괄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됐고요. 이 엘버필드시는 바르멘시와 함께 독일의 직물 제조 공장 도시였습니다. 공업 도시였죠. 공업 도시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지로부터 이주민이 계속 유입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으니까 계속 노동력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밀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죠. 예. 임금밀도가 높고 결국 임금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빈민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죠? 외지에서 금방 이주해온 사람들이 금방 잘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민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민구제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죠.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그죠? 경제는 악화되고 빈민이 증가하고 부월 의식이 이제 만연했던 그런 이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의 무차별적인 자선이 오히려 근로 능력 있는 빈민의 자선 의존심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엘버필드 시의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한번 그 통일됐을 때의 상황을 모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남쪽으로 유입이 많아지겠죠. 물론 이제 산업을 일으키고 뭐 그 건축을 하고 이런 것은 북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죠? 투자를 해서 그걸 뭐 새롭게 만들고 해야 되지만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첨단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남쪽으로 것이고 이렇게 외부에 대한 이주민들이 유입하다 보면 임금이 또 높아질 것이고요, 그죠? 또 반면에 그런 통일 부담금에 대해서 비용 부담에 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겠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를 보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저런 것들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 여러 가지 무분별한 자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제 엘버필드 시스템을 엘버필드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떤 원칙일까요? 이제 원칙을 정했겠죠. 첫째 보면 진정으로 빈궁한 사람만 구제하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적인 자산을 이미 받아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이나 부양할 능력 있는 법적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부양 의무자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거나 저렇게 되면 이제 배제됐고 또 빈민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감독관이나 방문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빈민구제의 수준은 식품, 의복, 주거, 가구, 교육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최저 생계비 아래를 했습니다. 모든 구제 수혜자는 그 대가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돼. 구제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구제 기간은 14일. 너무 짧죠? 단, 빈민구제 실무, 빈민가정환경조사 및 구호 물품 공급이 실무죠. 이를 담당하는 배분원이 그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연장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각 케이스에 대한 완벽한 감독과 조사를 위해서 한 명의 배분원은 4케이스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4케이스만 담당했죠. 우리나라 현실은 뭐예요?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 치면 한 사회복지사가 4케이스만 담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시빈민행정위원회와 지구와 구역을 나누고 배분을 이제 했는데요. 시빈민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 행정을 점검하고 총괄 감독을 했어요. 위원장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은 이제 시장이 당연지고 4명의 시의원과 시민, 4명의 시민, 똑같은 수로 이제 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임기를 3년간 했고요. 지구의 장과 배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시의회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6명의 유급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39개 지구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지구당 14개 구역을 설치해서 총 구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분원은 한 개 구역의 배분원을 한 명씩 배치했고요. 아까 한 명이 4가구를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46명의 배분원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구빈 행정 이제 조직을 한번 보게 되면요. 무보수 배분원이 있었어요. 그 배분원들은 결국 무보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장인, 상인들이 많았고요. 이들의 기본 임무는 이제 빈민구제 신청자
조사하고 빈민구제 수혜자를 가정 방문하는 일인데요. 신청은 신청자 수혜 결정은 지구장이 주재하는 정기적인 지구의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 배분원에게 이제 부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빈곤 완화보다는 국어의식을 방지하는 교육적 접근이었고요. 빈민 가족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 변화를 파악하고 보고하고 또 빈민의 구직을 돕고 빈민과 지주 사이의 조정 역할과 조언, 또 질책 이런 것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버필드 시스템은 원외 구제와 현금급여와 시 예산과 자선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구제에 대한 행정들을 탄탄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버필드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의식을 방지함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빈민구제 수급자에게 수급의 조건을 조건으로 이르시켰죠. 그래서 거리는 조건 없이 빈민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 능력 있는 빈민은 근로를 해야 됐습니다. 셋째는 이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배분을 한 명당 4케이스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배분의 인격과 경험과 수완도 중요시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자를 최대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죠? 무보수 배분은 있었죠. 활용하고 행정위원과 지구장 배분은 전부 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거죠. 여성의 공공활동 참여가 드문 시절에 대부분 중산층이며 여성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의 빈민법과 달리 시설 보호를 배제하고, 원해 보호했죠. 배제하고 빈민구제 신청자의 소득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어의식을 억제하고 검선 습관과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너필드 시스템은 빈민구제 시스템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는 효과가 있었고요. 수급자의 선정과 배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겠죠. 케이스가 적게 다루니까 구체적으로 일하니까 그죠. 셋째, 빈민구제의 비용이 절반으로 감축됐고 빈민의 생활 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 법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19세기에 계속해서 이제 이주민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러필드 시스템 하나만 갖고는 역부족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민구제가 다시 중앙 집권화로 회귀되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엘버필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급증하는 도시로의 인구에 대한 어떤 구제 시스템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통일 독일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통일 전에 서독은 어쨌고 동독은 어떤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통일 전 서독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당시에 1970년대 후반에 특히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있어서 전 세계 경제가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비정규직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정규직은 없어지고요, 그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가 옵니다. 직접으로 형편없는 직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라에서 이제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다가 자유주의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뭐예요? 시장 경제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축소하고,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재정 안정 정책을 쓰게 됩니다. 국가는 이제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고요.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 감축을 합니다. 노동력 공급을 감축하고,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남성에게는 실업급여와 연금 수급의 의존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자주 이제 실업하게 되죠.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여성에게는 남성 소득자에 대한 의존도, 남자에게, 남편에게 의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이제 고용 창출을 어렵게 합니다. 새로운 고용을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통일 전에 서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통일 전 동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가 이제 북한만 생각하니까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고 이렇잖아요. 예, 사회주의, 북한이 사회주의 맞습니다. 사회주의를 따르는 나라는 완전 고용 상태가 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은 굉장히 좋지요. 여러분 모두 다 일해서 똑같이 나눠가는 거 좋아하신가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똑같이 일한다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은 똑같이 분배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나눕니까? 나누는 사람, 옛날에 떡 만지는 놈이 콩고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만지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본 심성을 배제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 동등한 분배한다, 이런 표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에 된 거 맞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자가 없어요. 네. 없어. 사회주의는 실업자 없는 줄 알아요. 없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대신에 둔화된 197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체제는 우월하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조될 때예요. 사회주의가 더 낫다 이렇게 강조될 때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실속 없는 완전 고용 정책, 우리 북한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우리가 인제 만나러 갑시다 또 그다음 모란봉 이런 그런 프로를 한번 보면 북한에서 오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와서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속 없는 완전 고용 정책으로 해서 경제활동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은폐 실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실업인데 아닌 것처럼. 그죠? 예, 맞아요. 국가가 통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회주의가. 그랬던 동독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완전고용 체제에서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였기에 노동권은 통제받고 감시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억압적이었고. 우리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는 일할 수 있을 땐 일하고 또 일할 수 없을 땐 쉴 수 있어요. 예, 자의로 인해서 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지만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는 또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노동의 개념인데요. 이런 사회주의에서는 완전 고용 체제에서는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동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결국은.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 후 동독은 그럼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예, 통일 전에는 엄청나게 완전 고여 있는 것 같고 은폐 실업률이 있으면서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였던 건 사실이고 그랬죠. 그러면 통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 교환 비율이 있었겠죠. 1대1로 했던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그럼 그 비율과 낮은 생산성. 예. 여러분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요. 그죠?
아니 나는 한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이제 100만 원을 받아. 쟤는 맨날 빈둥빈둥 놀고 8시간 떼었는데도 100만 원 받아. 그러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노동권을 이제 감시받고 통제받고 이런 사회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또 실업자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죠. 통일 이후에 동독은 정말 실업률이 서독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 생산량도 서독의 생산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거죠. 서독은 굉장히 높았고요. 동독의 총 수입은 증가는 좀 했습니다. 예, 통일 후에. 그렇지만 통일이 된 지 20년이 지난 후 동독의 소득 수준은 서독의 이렇게 75에서 85% 정도에 미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대요. 20년이 지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생각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에서 85% 정도에 미쳤고요. 실업률은 서독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독과 서독 간에 큰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훨씬 양호한 서독이 어떻게 돼요? 통일 비용. 예.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 비용을 엄청나게 대거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 도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네, 독일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통일 이후 15년간 1조 4천억 유로. 유로가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계산도 안 됩니다, 얼마인지. 그렇게 많은 돈을 동독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연방정부, 그다음에 서독인들이 내는 각종 보험료, 또 서독에 부유한 주로부터 captur한 돈, 통일기금, 연대세 이런 것을 해서 재원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또 세금도 인상하고 공공재정 지출을 축소했습니다. 그죠? 그러겠죠. 특히 세금보다 빚을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빚을 더 많이 끌어모아서 통일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때문에 동독의 빚 규모는 통일 직후 서독이 모든 빚을 떠안게 돼요. 동독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서독을 능가하는 빚이 또 독일에게 동독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빚이 동독의 경제 기반을 재건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오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채가 점점 동독은 늘어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서독의 가난한 주는 늘어나게 됩니다. 왜? 비용이 계속해서 동독에 지원해야 되니까 가난한 주가 늘었고요. 서독 역시 부자주가 내는 지원금을 동독이 아닌 서독의 가난한 주에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부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편 통일 이후 정부의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정부의 부채,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실업자와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빈곤층 비율도 통일 전에 비해서 5.1%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통일하면 뭐 가난해진데 하기 싫어. 왜 내 걸 나눠야 돼? 뭐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심심찮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요즘에 남북 간에 이제 관계가 정색이 지금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통일이 돼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부의 통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1991년 1월 이후에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에서 사회보장에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구동독에 있는 지역의 연금 수준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독의 연금 제도를 동독까지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분 퇴직제를 도입하고요. 여성의 자녀 양육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선정해줘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 선정해주면서 정년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런 통일 후유증 이것 때문에 이제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98년 초에 실업자 수가 500만 명. 어마어마하죠. 500만 명을 초과하였고 실업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도 서독과 동독 사이에 그런 갭이 되게 컸지만 많은 그런 어떤 서독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통일 독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 굉장히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동독 서독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고조선의 사회 기본 이념을 넣었는데요. 갑자기 왜 나왔느냐?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홍익인간. 우리나라의 원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과 경천애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집단적인 공동연대의식인 거죠. 상부상조.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요. 예. 첫째,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리적으로는 순수한 인류애이고 측은지심 인류애고 둘째, 정신적으로는 선타 호화 정신입니다. 뭐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나중에 생각하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무차별적 균등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평화애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또 무차별주의 사회였는데 평화주의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성, 기회균등, 자기결정권, 사회연대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벌써 건국 이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할 때 이것을 기초로 할 때 남북이 통일될 때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남북이 통일하면 사회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자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과 동거하고 또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도태된 그죠? 주변인들이 느껴져. 이제 북한을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는 그런 게 결국 사회복지인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또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꿈꾸는 모든 세대가 그죠? 모든 세대가 홍익인간 이 건국 이념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더 하나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하나씩 갖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통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막 부풀어 오르셨나요?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통일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이제 나아갈 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끝으로 이렇게 산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제 요거 말고 또 하나 산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산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산 또 나왔죠.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죠. 예. 북한에 있는 산과 남한에 있는 산 대표적인 거 뭐죠? 예, 여러분 막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북한에 있는 백두산, 백두산에 있는 천지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까 사진은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찍은 거거든요. 거기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자원, 너무나 멋진 천연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어서 정말 활용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봐서 우리가 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통일에 대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